한국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 참석에 대한 일본 극우 언론의 보도는 가시가 돋쳤습니다. 사대주의 운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시해당한 명성황후에 비유하는 보도까지 내놨습니다. 싸움은 중국과 일본의 언론사들 간에까지 번졌습니다. 전용우 기자입니다. 미중 양다리 외교, 한국이 끊을 수 없는 민족의 나쁜 유산이란 제목의 상계의 신문 칼럼입니다. 이 신문은 한국이 거대 열강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펼쳤던 조선조 말기를 연상시키는 사대주의 행태를 선보이고 있다고 비꼽니다. 이어 박 대통령을 일본에 의해 잔혹하게 시해당한 명성황후에 빗댑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승절 기념 군사 퍼레이드 참석이 사대주의에 따른 것이라며 비참한 최후를 맞은 명성황후의 전철을 밟을 거란 취지의 악담을 늘어놓은 겁니다. 이 신문은 반기문 총장의 퍼레이드 참석에 대해서도 유엔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게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유엔은 중립적이어야 한다며 특정 과거에 초점을 맞출 일은 아니다라고 맞장구 쳤습니다. 중국은 발끈했습니다. 관영신화통신은 이 같은 일본의 태도는 역사를 직시하지 않는 일본의 왜곡된 심리를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 이 명성황후 문제를 매우 우리가 확실하게 조명을 해야 됩니다. 실제 명성황후가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은 일본 가실 기회들이 많으실 테니까 하루쯤 시간을 내 가지고 동경의 일본 의회 도서관에 한번 가보세요. 일본 의회 도서관에 가면은 이 헌정 자료실이라는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면은 2등 백작 문고라는 게 있어요. 2등 백작이라는 게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 문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토 문고에 가면은 이시즈카 에조의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이시즈카 에조의 보고서라는 것은 뭐냐면은 명성황후가 경복궁에서 일본인들에게 죽을 때에 명성황후가 죽을 때의 상황을 이시즈카 에조라는 사람이 상세하게 기술한 겁니다. 그 작전은 미우라 공사라는 사람이 작전을 했는데 이 이시즈카 에조라는 사람은 미우라 공사의 부하가 아니고 동경에 있는 스에마스 가네즈미라는 사람의 부하예요. 그래서 그거를 상세하게 써가지고 그 음모의 시작에서부터 그 음모의 진행, 명성황이 죽는 모습까지 아무도 몰래 동경에 있는 가네즈미 장관에게 보낸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경선동지할 내용이 있어요. 문을 열고 왕비를 끌어내 칼로 두세 군데 상처를 입힌 다음 발가벗겨 국부검사를 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 태워 죽였다. 근데 이게 굉장히 비밀로 묻혀오다가 일본의 양심적 역사학자인 어찌됐든 이 문제는 명성황후가 일본인들은 죽은 다음에 능욕을 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보고서를 눈을 씻고 봐도 죽은 다음에 능욕을 한 게 아니에요. 칼로 두세 군데 상처를 낸 다음 발가벗겨 국부검사를 했다. 이게 남의 나라 궁에 와가지고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왕비를 발가벗겨서 국부검사라는 게 뭡니까? 겁탈했다는 거잖아요.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경복궁에 궁중수비대 300명이 있습니다. 조선팔도에서 제일 무술 잘한다는 놈들이 300명이 있는데 쳐들어온 일본 놈들이 한 40몇 명이에요.
이놈들 오니까 300명이 전부 궁궐을 넘어서 도망을 가버려요. 이놈들이 총 들고 온 것도 아니고요. 몇 놈 칼 들고 나머지는 다 잡배들입니다. 인력국군, 뭐 사환, 뭐 장사치 오는데 300명이 다 도망가 버리고 이놈들이 아무도 없는 그 궁에 들어와서 고종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고종이 일어서면서 뭐 하는 놈들이냐? 그러니까 여기 장만기 회장님이 고종이라고 그러는데 뭐 하는 놈들이냐 한번 해보세요. 뭐 하는 놈들이야? 와가지고 일어서려고 하는 걸 팍 주저앉히고 그 다음에 그 왕세자는 이 칼집으로 탁 때려가지고 잡아뜨리고는 우르르 들어가서 300명이 다 도망가 버려서 전부 여자들만 있는 데 가서 다 가슴을 벗겨가지고 유방검사를 해가지고 명성황후를 찾아내요. 그래가지고 그 명성황후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누구한테 확인을 시키냐면 그 아들한테 확인을 시킵니다. 나중에 순종이 된 왕세자한테. 네 애미가 맞느냐? 왕세자가 맞습니다 하면 자기 엄마가 죽는데 또 맞습니다 그래요. 그리고는 알았어 임마 하고 차버리고는 그 왕비만 아까 얘기한 대로 발가벗겨서 하고 그 다음에 기름 부어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태워가지고 시체가 이제 다 타진 않고 반쯤 남은 거를 경복 우물에 집어쳐 넣어버립니다. 문고에 보면은 네. 명성황후가 마지막 죽는 모습을 담은 이시즈카 에조의 문서가 있어요. 한번 내가 얘기했지만 문을 열고 왕비를 끌어내. 네. 그 왕비가 예전 역사학자들은 그 방 안에서 죽은 걸로들 다 생각을 했거든요. 네. 방 안에서 죽은 게 아니고 밖에서 문을 열고 왕비를 끌어내. 네. 그 마당으로 끌어냈다는 얘기예요. 네. 그 마당에서 칼로 두세 군데 상처를 입힌 다음 네. 인상입니다. 그 문서를 그대로 해석해야 돼요. 네. 상처를 낸 다음. 칼로 두세 군데 상처를 낸 다음 발가벗겨 네. 국부검사를 했다. 국부검사는 왜 합니까, 근데? 그 옆에 이 뭐라고 써놓냐면은 네. 일본인이 네. 가소간호 너무나 웃기고도 누여운 일이다. 네. 왕비를 경복궁에서 발가벗겨서 국부검사를 했다. 그리고 그 국부검사라는 것 속에 일본인조차 차마 쓸 수가 없어서 국부검사라고 쓴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뒤가 더 처참해요. 그런 후에는 기름을 부어 소실했다. 근데 명성황후가 어느 순간에 죽었느냐는 어디에다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칼로 베어 죽은 게 아니에요. 문서를 그대로 해석하면은 문서를 그대로 해석을 해야죠.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명성황후는 칼로 두세 군데 상처를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발가벗겨져서 국부검사를 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름이 부어져서 타 죽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명성황후가 이제 능욕당했다는 그 얘기는 일본에서 먼저 나왔어요. 일본 학자들이. 네. 근데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명성황후가 이제 능욕당했다라고 하는 것의 본 근거가 바로 그 이시즈카 에조의 문서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국부검사를 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국부검사라는 건 뭐예요? 그냥 보기만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본 이후에 뭐 또 다른 짓도 한 거예요? 뭡니까? 그것은 미루어 생각합시다. 아니 사실을 오늘 여기서 우리 선생님이 볼 때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네. 그걸 이제 일본인들은 능욕이라 그러거든요. 네, 국부검사 한 거를 네, 국부검사를 능욕이라 그러거든요. 네. 능욕을 사전뜻 그대로 찾아보면 그게 뭡니까? 성추행을 했다는 그런 거죠. 성폭행을 했다. 성폭행이죠. 네. 근데 이제 일본 학자들조차도 그게 너무 처참하니까 한국에 대해서 한국에 어마어마한 소요가 일어날까봐 네. 그게 이 사후 능욕이다. 그러나 문서 어디에도 사후라는 말은 없어요. 이미 상처를 당한 상태에서 상처를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에서 상처를 두세 군데 내고
바로 국부검사가 능욕이라면 바로 능욕을 했다는 얘기예요. 네, 성폭행을 했다는 얘기다. 죽은 다음이 아니라 네,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 죽은 다음이라는 거는 일본 학자들의 주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국부 검사했다 그러면은 검사라는 건 봤다는 걸로만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런 표현은 잘못됐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우리 한국인이 이렇게 기술을 했다면은 더 이상 차마 창피하고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그래서 그 국부검사 옆에 괄호를 하고 가소, 간호 같은 일본인이지만 가소 너무나 웃기고 간호 같은 일본인이지만 그 분노한다.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나 노여운 일이다.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성황후가 죽고 나서 공사관에서 타전하고 일왕이 보고를 받고 잘했다. 제때 할 일을 했구나. 그렇게 하고 나서 원래는 그냥 넘어가는 건데 이게 아까 그 영국, 독일 네. 뭐 그 희미한 문서가 아니라 영국, 독일, 기타 이 전 세계에서 이게 다 보도가 되면서 그 열강들이 그 굉장히 분노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수세에 몰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미우라 공사를 비롯해 가지고 거기에 가담했던 48명을 전부 잡아서 구속을 시킵니다. 일단. 네. 그럼 명성황후를 죽이지도 않았으면 자기 나라 그 공사를 비롯해서 그 48명을 왜 구속을 시키면 왜 재판을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문서는 네. 잘못됐다. 허공에 담배 연기 하나 있는 거 가지고 큰 불 났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명성황후 시해 이후에 이제 그 일에 관련된 자를 일본이 신용으로 재판에 회부한다 이 말이죠. 잡아서. 재판을 하죠. 재판을 하는데 그 일본의 교활함이 네. 어디까지 미쳐 있냐면은 그 와중에서 거기에 가담한 한국인도 당연히 있죠. 조선인. 네. 그 조선인 하나를 이제 우리 그 조선 정부에서 명성황후 사건에 가담했다 해서 사형을 시키거든요. 네. 근데 일본이 그 사형당하는 자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이놈이 전혀 엉뚱한 다른 중죄인 두 사람을 끌어들여서 네. 그 둘에게 내가 시켜가지고 얘들이 민비를 죽였다. 네. 그래서 결국 그 48명이 재판하고 있는 동안에 그런 걸 꾸며가지고 그 조선인들이 죽였다. 그 일본인들은 하던 게 문제가 없다고 다 풀어주는 거예요. 아주 교활하고 아주 참 정상회담 하기가 싫네요. 한일 정상회담을 갑자기 하기가. 아까 그 문서에 보면은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조선인이 명성황후가 살아있다라고 러시아 공사관에 얘기를 해왔다. 시켜줄 수 있느냐. 네. 그것도 역시 그 시기가 보면은 1896년 2월이거든요. 교활하게. 그러면은 그게 일본서 그 재판을 할 때예요. 네. 그때에 명성황후가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그 재판을 호도하기 위한 일본인들의 음모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굉장히 많죠. 네.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적어놓은 일본인들의 그 마음, 이거는 다음 주에 한번 나오셔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쓸데없는 얘기로 시간이 넘어간 것 같은데요. 그 사실 시간이 없습니까 지금? 네, 1분 정도 있습니다. 예, 그게 요체가 네. 이게 명성황후의 죽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독도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그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침탈하는 과정에 일어난 가장 큰 세 사건이 명성황후 살해 사건, 독도 강탈, 한일 병탄이거든요. 네. 한국 병탄이에요. 네. 그 세 개가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독도를 우리가 뺏겼다. 그거는 이미 명성황후가 능욕 살해 당할 때 우리가 저항을 못할 정도로 우리가 약했다. 네. 한급불능 상태였다. 네. 그 상태에서 독도도 뺏어가고 나라도 뺏어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독도는 국제법 무슨 영토 이런 게 아니라 과거사 문제다라는 거 우리가 그 논리를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이상한 주장이 나와가지고 일본의 과거사 왜곡 또는 이 독도 주장에 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가 이참에
분명하게 가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일본의 교활한 작전. 아직도 명성황후가 살아있다라는 이런 소문들은 다 일본의 교활한 전략과 작전에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절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 놈들이 다 죽인 것이다. 그리고 능욕을 했고 그냥 검사가 아니라 아주 그냥 성폭행까지 포함된 것들이 다 가소간호. 너무 여기서 웃긴다는 게 뭐 깔깔대고 웃는 게 아니라 진짜 참 이런 웃음이겠죠. 분노한다 이런 얘기. 그 정상회담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당연히 해야죠. 네. 근데 근데 가서 무슨 뭐 앞으로 뭐 평화롭게 잘하자 이런 게 아니라 네. 박근혜 대통령이 네. 그 아베 수상에게 네. 명성황후 사건을 같이 조사하자. 네. 이제 진행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서 심리 촉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까? 그게 형사 사건이 사실 확정이 돼야 이쪽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연계 관계가 있어서 미뤄두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형사사건과 별개다. 자, 보세요.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죠? 제가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부정선거였습니다. 윤정훈 목사의 시발단 운영과 관련된 사건으로 징역 10년형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윤정훈 시발단 주도했던 사람이. 그리고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했어요. 국가정보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기무사령부, 통계청, 경찰청 등등이 선거 개입했다는 것은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개표 조작이 있었어요. 이것은 국민적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어요. 경기도 남양주 선관위 또는 서울시 송파 선관위를 비롯해서 전국적인 개표 부정 이 증거들이 전 투표구의 60% 이상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박근혜 당시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가 있었잖아요. 문재인 후보와의 대선 후보 방송 토론 중에서 댓글려 김하영을 옹호하는 이 발언, 이것은 허위사실 유포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2년이 다 돼도 심리조차 않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직무유기입니다. 국기문란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당초 청구원인은 개표 부정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가기관의 그 선거 개입의 점이 선거 무효 사유로 추가가 됐고 그 점은 형사 기소가 돼 있어서. 자, 이거 보십시오. 형사소송 한 건 또 있었어요. 2013년 5월 9일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김능환, 이정우 씨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입니다. 문상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에요. 여기다 원세훈, 김용판, 김하영 여기는 댓글료입니다. 이 9명을 형법 제87조 내란죄, 동법 제91조 국헌 문란죄, 동법 제122조 직권남용죄, 동법 제123조 직무유기죄로 형사 고발해놨어요. 이것도 지금 전혀 심리를 않고 있어요. 이러면서도 지금 대부분이 지금 제대로 선거 사범에 대해서 심리하고 재판을 진행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까 답변 중에 바로 이제 때가 됐으니 뭐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 할 거예요? 이제 1심 판결이 났으니까 당의 재판부에서 기일을 지정해서 진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데 언제 하겠다. 이 국회에서 분명히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당의 재판부에서 결정할 일이라서 제가 법원행정처장 입장에서 말씀드려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역사는 이 모든 사실을 기억합니다. 기록합니다. 지금 이 고발인들을요. 검찰에서 거꾸로 엮어가지고 지금 실형을 선고해서 현재 감옥에 있어요. 정당한 주장을 하는 국민들을 거꾸로 올개미를 씌워가지고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지금 감옥에 넣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은 우매하지 않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조작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역선거관위의 개표 자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자료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선거관위에는 119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소가 119개이기 때문에 개표 결과도 119개로 개표 상황이 집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남양주 선거관위에는 119개의 집계표가 있는 반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7개의 집계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집계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 개표 결과는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례입니다. 개표 결과를 사전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하루 전인 2012년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에 개표 결과를 서버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자료는 2012년 12월 19일 다음 날 개표한 결과와 일치합니다. 어떻게 투표 하루 전날 입력한 개표 결과가 선거 당일날 투표 결과와 일치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개표소에서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선언을 하기도 전에 전국에 방송되는 선거방송에서는 개표 결과가 국민에게 방송됐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삼동 제7투표구 개표 상황을 보면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한 시각이 12월 20일 0시 16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 결과의 제공 시각이 12월 19일 22시 35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표 개시 1시간 41분 전에 개표하기도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언론사에 개표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개표가 개시되지도 않았는데 개표 결과를 발표하는 이런 조작의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런 사례가 지난해 9월 18일 날 제가 주관한 국회 토론회에서 김후영 목사는 전국의 252개 선거구에서 13,542개의 투표소가 있는데 이 개표소의 60% 이상이 이와 같이 개표 선언이 되기 전에 개표 결과가 방송되는 사례를 집계해서 그 결과를 국내에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결국은 선거관위에서의 개표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투표는 국민이 했는데 개표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참담하게 이룬되었고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민을 속이고 특정 세력이 장기 집권 또는 영구 집권을 해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저는 지난해 9월 달에 투표소에서 수개표하는 길만이 이런 부정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국회에서 토론을 거쳐가지고 여기에서 모아지는 의견들을 집약해서 2014년 12월 3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요. 지난 18대 대선 개표 결과 전국 252개 개표소 중 93개 개표소에서 개표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우리들이 주장한 내용들에 대한 개표 조작에 대한 일정 부분을 시인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18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석 달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대선으로 가는 길에 전국은 변화무쌍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와이는 대선 상황실 코너를 마련해서 대선 정부의 흐름과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대선 상황실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그야말로 초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51대 49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툰 백목 글씨로 쓴다. 다른 목마름으로 다른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다른 목마름으로 다른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우리 선생님이 볼 때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네. 그걸 이제 일본인들은 능욕이라 그러거든요. 네, 국부검사한 거를. 네, 국부검사를 능욕이라 그러거든요. 네. 능욕을 사전뜻 그대로 찾아보면 그게 뭡니까? 성추행을 했다는 그런 거죠. 성폭행을 했다. 성폭행이죠. 네. 근데 이제 일본 학자들조차도 그게 너무 처참하니까 한국에 대해서 한국에 어마어마한 소요가 일어날까봐 네. 그게 이 사후 능욕이다. 그러나 문서 어디에도 사후라는 말은 없어요. 이미 상처를 당한 상태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에서 상처를 두세 군데 내고 바로 국부검사가 능욕이라면 바로 능욕을 했다는 얘기예요. 네, 성폭행을 했다는 얘기다. 죽은 다음이 아니라 네,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 죽은 다음이라는 거는 일본 학자들의 주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국부 검사했다 그러면은 검사라는 건 봤다는 걸로만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런 표현은 잘못됐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우리 한국인이 이렇게 기술을 했다면은 더 이상 차마 창피하고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그래서 그 국부검사 옆에 괄호를 하고 가소 간호 같은 일본인이지만 가소 너무나 웃기고 간호 같은 일본인이지만 그 분노한다.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나 노여운 일이다.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성황후가 죽고 나서 공사관에서 타전하고 일왕이 보고를 받고 잘했다. 제때 할 일을 했구나. 그렇게 하고 나서 원래는 그냥 넘어가는 건데 이게 아까 그 영국, 독일, 네. 뭐 그 희미한 문서가 아니라 영국, 독일, 기타 이 전 세계에서 이게 다 보도가 되면서 그 열강들이 그 굉장히 분노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수세에 몰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미우라 공사를 비롯해가지고 거기에 가담했던 48명을 전부 잡아서 구속을 시킵니다, 일단. 네. 그럼 명성황후를 죽이지도 않았으면 자기 나라 그 공사를 비롯해서 그 48명을 왜 구속을 시키면 왜 재판을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문서는 네. 잘못됐다. 허공에 담배 연기 하나 있는 거 가지고 큰 불 났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명성황후 시해 이후에 이제 그 일에 관련된 자를 일본이 신용으로 재판에 회부한다 이 말이죠. 잡아서. 재판을 하죠. 재판을 하는데 그 일본의 교활함이 네. 어디까지 미쳐 있냐면은 그 와중에서 거기에 가담한 한국인도 당연히 있죠. 조선인. 네. 그 조선인 하나를 이제 우리 그 조선 정부에서 명성황후 사건에 가담했다 해서 사형을 시키거든요. 네. 근데 일본이 그 사형당하는 자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이놈이 전혀 엉뚱한 다른 중죄인 두 사람을 끌어들여서 네. 그 둘에게 내가 시켜가지고 얘들이 민비를 죽였다. 네. 그래서 결국 그 48명이 재판하고 있는 동안에 그런 걸 꾸며가지고 그 조선인들이 죽였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하던 게 문제가 없다고 다 풀어주는 거예요. 아주 교활하고 아주 참 정상회담 하기가 싫네요. 한일 정상회담을 갑자기 하기가. 아까 그 문서에 보면은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조선인이 명성황후가 살아있다라고 러시아 공사관에 얘기를 해왔다. 시켜줄 수 있느냐. 네. 그것도 역시 그 시기가 보면은 1896년 2월이거든요. 교활하게. 그러면은 그게 일본서 그 재판을 할 때예요. 네. 그때에 명성황후가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그 재판을 호도하기 위한 일본인들의 음모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굉장히 많죠. 네.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방위백서의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적어놓은 일본인들의 그 마음. 이거는 다음 주에 한번 나오셔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쓸데없는 얘기로 시간이 넘어간 것 같은데요. 그 사실 시간이 없습니까 지금? 네, 1분 정도 있습니다. 예, 그게 요체가 네. 한국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 참석에 대한 일본 극우 언론의 보도는 가시가 돋쳤습니다. 사대주의 운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시해당한 명성황후에 비유하는 보도까지 내놨습니다. 싸움은 중국과 일본의 언론사들 간에까지 번졌습니다. 전용우 기자입니다. 미중 양다리 외교, 한국이 끊을 수 없는 민족의 나쁜 유산이란 제목의 상계의 신문 칼럼입니다. 이 신문은 한국이 거대 열강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펼쳤던 조선조 말기를 연상시키는 사대주의 행태를 선보이고 있다고 비꼽니다. 이어 박 대통령을 일본에 의해 잔혹하게 시해당한 명성황후에 빗댑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승절 기념 군사 퍼레이드 참석이 사대주의에 따른 것이라며 비참한 최후를 맞은 명성황후의 전철을 밟을 거란 취지의 악담을 늘어놓은 겁니다. 이 신문은 반기문 총장의 퍼레이드 참석에 대해서도 유엔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게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스가 요시대 일본 관방장관도 유엔은 중립적이어야 한다며 특정 과거에 초점을 맞출 일은 아니다라고 맞장구 쳤습니다. 중국은 발끈했습니다. 관영신화통신은 이 같은 일본의 태도는 역사를 직시하지 않는 일본의 왜곡된 심리를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 이 명성황후 문제를 매우 우리가 확실하게 조명을 해야 됩니다. 실제 명성황후가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은 일본 가실 기회들이 많으실 테니까 하루쯤 시간을 내 가지고 동경의 일본 의회 도서관에 한번 가보세요. 일본 의회 도서관에 가면은 이 헌정 자료실이라는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면은 2등 백작 문고라는 게 있어요. 2등 백작이라는 게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 문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토 문고에 가면은 이시즈카 에조의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 이시즈카 에조의 보고서라는 것은 뭐냐면은 명성황후가 경복궁에서 일본인들에게 죽을 때에 그 명성황후가 죽을 때의 상황을 이시즈카 에조라는 사람이 상세하게 기술한 겁니다. 그 작전은 미우라 공사라는 사람이 작전을 했는데 이 이시즈카 에조라는 사람은 미우라 공사의 부하가 아니고 동경에 있는 스에마스 가네즈미라는 사람의 부하예요. 그래서 그거를 상세하게 써가지고 그 음모의 시작에서부터 그 음모의 진행, 명성황이 죽는 모습까지 아무도 몰래 동경에 있는 가네즈미 장관에게 보낸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경선동지할 내용이 있어요. 문을 열고 왕비를 끌어내 칼로 2-3군데 상처를 입힌 다음 발가벗겨 국부검사를 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 태워 죽였다. 근데 이게 굉장히 비밀을 묻혀오다가 일본의 양심적 역사학자인 어찌됐든 이 문제는 명성황후가 일본인들은 죽은 다음에 능욕을 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보고서를 눈을 씻고 봐도 죽은 다음에 능욕을 한 게 아니에요. 칼로 2-3군데 상처를 낸 다음 발가벗겨 국부검사를 했다. 이게 남의 나라 궁에 와가지고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왕비를 발가벗겨서 국부검사라는 게 뭡니까? 겁탈했다는 거잖아요.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경복궁에 궁중수비대 300명이 있습니다. 조선팔도에서 제일 무술 잘한다는 놈들이 300명이 있는데 쳐들어온 일본 놈들이 한 40몇 명이에요. 이놈들 그러니까 300명이 전부 궁궐을 넘어서 도망을 가버려요. 이놈들이 총 들고 온 것도 아니고요. 몇 놈 칼 들고 나머지는 다 잡배들입니다. 인력국군, 뭐 사환, 뭐 장사치 오는데 300명이 다 도망가 버리고 이놈들이 아무도 없는 그 궁에 들어와서 고종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고종이 일어서면서 뭐 하는 놈들이냐? 그러니까 여기 장만기 회장님이 고종이라고 그러면 뭐 하는 놈들이냐 한번 해보세요. 뭐 하는 들이야? 와가지고 일어서려고 하는 걸 팍 주저앉히고 그 다음에 그 왕세자는 이 칼집으로 탁 때려가지고 잡아뜨리고는 우르르 들어가서 300명이 다 도망가 버려서 전부 여자들만 있는 데 가서 다 가슴을 벗겨가지고 유방검사를 해가지고 명성황후를 찾아내요. 그래가지고 그 명성황후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누구한테 확인을 시키냐면 그 아들한테 확인을 시킵니다. 나중에 순종이 된 왕세자한테. 네 애미가 맞느냐? 왕세자가 맞습니다 하면 자기 엄마가 죽는데 또 맞습니다 그래요. 그리고는 알았어 임마 하고 차버리고는 그 왕비만 아까 얘기한 대로 발가벗겨서 하고 그 다음에 기름 부어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태워가지고 시체가 이제 다 타진 않고 반쯤 남은 거를 경복궁 우물에 집어쳐넣어버립니다. 문고에 보면은 네. 명성황후가 마지막 죽는 모습을 담은 이시즈카 에조의 문서가 있어요. 한번 내가 얘기했지만 문을 열고 왕비를 끌어내. 네. 그 왕비가 예전 역사학자들은 그 방 안에서 죽은 걸로들 다 생각을 했거든요. 네. 방 안에서 죽은 게 아니고 밖에서 문을 열고 왕비를 끌어내. 네. 그 마당으로 끌어냈다는 얘기예요. 네. 그 마당에서 칼로 두세 군데 상처를 입힌 다음 네. 인상입니다. 그 문서를 그대로 해석해야 돼요. 네. 상처를 낸 다음. 칼로 두세 군데 상처를 낸 다음 발가벗겨 네. 국부검사를 했다. 국부검사는 왜 합니까, 근데? 그 옆에 이 뭐라고 써놓냐면은 네. 일본인이 네. 가소간호 너무나 웃기고도 누여운 일이다. 네. 왕비를 경복궁에서 발가벗겨서 국부검사를 했다. 그리고 그 국부검사라는 것 속에 일본인조차 차마 쓸 수가 없어서 국부검사라고 쓴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뒤가 더 처참해요. 그런 후에는 기름을 부어 소실했다. 근데 명성황후가 어느 순간에 죽었느냐는 어디에다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칼로 베어 죽은 게 아니에요. 문서를 그대로 해석하면은 문서를 그대로 해석을 해야죠.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명성황후는 칼로 두세 군데 상처를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발가벗겨져서 국부검사를 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름이 부어져서 타 죽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명성황후가 이제 능욕당했다는 그 얘기는 일본에서 먼저 나왔어요. 일본 학자들이. 네. 근데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명성황후가 이제 능욕당했다라고 하는 것의 본 근거가 바로 그 이시즈카 에조의 문서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국부검사를 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국부검사라는 건 뭐예요? 그냥 보기만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본 이후에 뭐 또 다른 짓도 한 거예요? 뭡니까? 그것은 미루어 생각합시다. 아니, 사실을 오늘 여기서. 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까 답변 중에 바로 이제 때가 됐으니 뭐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 할 거예요? 이제 1심 판결이 났으니까 당해 재판부에서 기일을 지정해서 진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데 언제 하겠다
이 국회에서 분명히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당의 재판부에서 결정할 일이라서 제가 법원 행정처장 입장에서 말씀드려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역사는 이 모든 사실을 기억합니다. 기록합니다. 지금 이 고발인들을요, 검찰에서 거꾸로 엮어가지고 지금 실형을 선고해서 현재 감옥에 있어요. 정당한 주장을 하는 국민들을 거꾸로 올개미를 씌워가지고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지금 감옥에 넣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은 우매하지 않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조작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역선관위의 개표 자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자료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선관위에는 119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소가 119개이기 때문에 개표 결과도 119개로 개표 상황이 집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남양주 선거관위에는 119개의 집계표가 있는 반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7개의 집계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집계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 개표 결과는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례입니다. 개표 결과를 사전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하루 전인 2012년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에 개표 결과를 서버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자료는 2012년 12월 19일 다음 날 개표한 결과와 일치합니다. 어떻게 투표 하루 전날 입력한 개표 결과가 선거 당일날 투표 결과와 일치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개표소에서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선언을 하기도 전에 전국에 방송되는 선거방송에서는 개표 결과가 국민에게 방송됐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 3동 제7투표구 개표 상황을 보면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한 시각이 12월 20일 0시 16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 결과의 제공 시각이 12월 19일 22시 35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표 개시 1시간 41분 전에 개표하기도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언론사에 개표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개표가 개시되지도 않았는데 개표 결과를 발표하는 이런 조작의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런 사례가 지난해 9월 18일 날 제가 주관한 국회 토론회에서 김후영 목사는 전국의 252개 선거구에서 13,542개의 투표소가 있는데 이 개표소의 60% 이상이 이와 같이 개표 선언이 되기 전에 개표 결과가 방송되는 사례를 집계해서 그 결과를 국내에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결국은 선거안위에 이게 명성황후의 죽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독도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그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침탈하는 과정에 일어난 가장 큰 세 사건이 명성황후 살해 사건, 독도 강탈, 한일 병탄이거든요. 네. 한국 병탄이에요. 네. 그 세 개가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독도를 우리가 뺏겼다. 그거는 이미 명성황후가 능욕 살해 당할 때 우리가 저항을 못할 정도로 우리가 약했다. 네. 한급불능 상태였다. 네. 그 상태에서 독도도 뺏어가고 나라도 뺏어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독도는 국제법 무슨 영토 이런 게 아니라
과거사 문제다라는 거 우리가 그 논리를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상한 주장이 나와가지고 일본의 과거사 왜곡 또는 이 독도 주장에 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가 이참에 분명하게 가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일본의 교활한 작전. 아직도 명성황후가 살아있다라는 이런 소문들은 다 일본의 교활한 전략과 작전에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절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 놈들이 다 죽인 것이다. 그리고 능욕을 했고 그냥 검사가 아니라 아주 그냥 성폭행까지 포함된 것들이 다 가소간호. 너무 여기서 웃긴다는 게 뭐 깔깔대고 웃는 게 아니라 진짜 참 이런 웃음이겠죠. 분노한다 이런 얘기. 그 정상회담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당연히 해야죠. 네. 근데 근데 가서 무슨 앞으로 평화롭게 잘하자 이런 게 아니라 네. 박근혜 대통령이 네. 그 아베 수상에게 네. 명성황후 사건을 같이 조사하자. 네. 이제 진행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서 심리 촉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까? 그게 형사 사건이 사실 확정이 돼야 이쪽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연계 관계가 있어서 미뤄두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형사 사건과 별개다. 자, 보세요.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죠? 제가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부정선거였습니다. 윤정훈 목사의 시발단 운영과 관련된 사건으로 징역 10년형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윤정훈 시발단 주도했던 사람이. 그리고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했어요. 국가정보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기무사령부, 통계청, 경찰청 등등이 선거 개입했다는 것은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개표 조작이 있었어요. 이것은 국민적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어요. 경기도 남양주 선관위 또는 서울시 송파 선관위를 비롯해서 전국적인 개표 부정 이 증거들이 전 투표구의 60% 이상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박근혜 당시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가 있었잖아요. 문재인 후보와의 대선 후보 방송 토론 중에서 댓글려 김하영을 옹호하는 이 발언, 이것은 허위사실 유포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2년이 다 돼도 심리조차 않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직무유기입니다. 국기문란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당초 청구원인은 개표 부정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가기관의 그 선거 개입의 점이 선거 무효 사유로 추가가 됐고 그 점은 형사 기소가 돼 있어서. 자, 이거 보십시오. 형사소송 한 건 또 있었어요. 2013년 5월 9일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김능환, 이정우 씨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입니다. 문상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에요. 여기다 원세훈, 김용판, 김하영 여기는 댓글료입니다. 이 9명을 형법 제87조 내란죄, 동법 제91조 국헌 문란죄, 동법 제122조 직권남용죄, 동법 제123조 직무유기죄로 형사 고발해놨어요. 이것도 지금 전혀 심리를 않고 있어요. 이러면서도 지금 대부분이 지금 제대로 선거 사범에 대해서 심리하고 재판을 진행